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한 뒤 의견을 수렴해 이달 안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80일 만에 치료받던 수감자 전원이 격리 해제됐습니다. 법무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를 지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 팝 가수들을 제치고 아시아권 가수로는 최초로 국제음반산업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글로벌 레코딩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임기를 142일 남기고 사퇴한 윤석열 검찰총장, 향후 행보 집중 분석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미 정치권으로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은연중했던 정치적 수사들,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 차원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 공개 여부 논의에 대해 전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누적 백신 사망자 6명, 문 대통령 기꺼이 백신 접종.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8명,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22만 5천여 명이고요. 이 중에서 이상 반응도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떤 이상 반응들이 지금 접수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상 반응이 접수된 거 지금까지 1,578건입니다. 1,578건이요? 네, 이 1,578건 중에서 사실 뭐 대부분 1,558건은 20건을 제외하고서는 뭐 거의 대부분은 뭐 두통, 발열, 뭐 메스꺼움, 구토 같은 약간 뭐 경증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그런 이상 반응들인데 네. 이 이상 반응 최초에 말씀드린 1,578건 전체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백신 이 두 가지를 맞았을 때에 접수된 이상 반응을 모두 합친 겁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 이 아스트라제네카로 인한 이상 반응이 1,567건. 그러니까 11건을 제외하고는 이상 반응이 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을 때 이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무래도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많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경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중증인 건데 네. 이 중증 중에서는 뭐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뭐 경련 이런 거를 중증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게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들한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방역 당국의 얘기는 1차적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사례에는 다른 나라에도 보고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네. 인과관계가 백신 때문이라고 볼 수는 아직은 없다. 라는 게 분명한 거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그리고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로 백신 접종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상 반응이 더 많은 거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이상 반응이 거의 한 1,600건에 달합니다. 근데 1,600건이면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접종자 숫자 대비 이상 반응이 나온 걸 따져보니까 0.69%. 그러니까 22만 5천여 명이 지금 백신 접종을 했고 이 중에 1,600건 가까이가 이제 이상 반응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퍼센트로 이제 보니까 이상 반응이 이제 발현이 된 거는 0.6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이상 반응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팩트긴 팩트인데 이걸 또 너무 또 크게만 볼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상 반응들이 나온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여기에 또 가짜 뉴스까지 겹쳐요. 그러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부 대응은 없나요? 네, 일단 정부와 방역 당국은요, 잇따른 백신 불안감에 발빠르게 현재 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정은경 현장은요, 과도한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는데요. 정은경 청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접종 후에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가 되었지만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시고 또 접종을 피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네, 정 청장은요, 세계 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아직 없다는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 역시 가짜 뉴스와 선포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 총리는요, 접종받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에 퍼지며 현재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좀비처럼 변한다. 그렇습니다. 일단 엄중 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경찰은요, 즉각 가짜 뉴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현재 벌이고 있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현재 한 명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오지혜 기자,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함일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대외비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이 원칙을 깨고 발표한 건 그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백신을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잇따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이후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감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정확한 대통령의 접종 시기 언제냐, 그렇죠. 이건 발표에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일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가한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을 고려할 때 접종은 이달 안에 해야 한다는 역산이 나옵니다. 그건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 간격으로 2번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요. 이상 반응 여부를 살피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맞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또 접종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순방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려면 이달 안에 접종을 해야 한다. 근데 이달 안에 맞을 수 있는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다. 네. 자, 이현중 의원님. 네. 대통령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이걸 공개하고 이게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아마 도움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실 좀 불신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접종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이나 통계학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이 검증이 좀 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각국이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이 102번째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백신 이 접종을 늦게 한 이유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고 좀 안정적인 그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각국이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정상이나 그다음 방역 당국자들이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백신을 맞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이도 거의 80인데 그렇죠. 직접 맞았고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맞았고 각국 정상들이 대부분 이렇게 국민들 앞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이 안전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이 사실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처음에 할 때부터 야당에서부터 이건 대통령이 먼저 좀 맞으면 국민들이 좀 불안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 처음에 요양병원 관계자들 할 때 물론 93% 정도가 다 맞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안 맞겠다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맞겠다는 것은 아마 여기에 도움은 될 텐데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먼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맞았으니까. 직접적으로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백신을 맞고 사망한 분이 나와서 이게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 백신 때문이라는 그렇죠.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전혀 않았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게 은근한 공포감을 또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먼저 어떤 면에서 방역 당국자나 대통령이 먼저 맞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좀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갑자기 발표를 한 게 혹여 또 밀려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인상도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니까 어쨌거나 대통령이 이제 정상외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의 지난 1년 동안은 비대면으로 지금 정상외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급한 정상회의 있고 각국 정상들이 대부분 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가시려면 지금쯤 맞아야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또 미리 대통령이 맞았어요. 그러면
우선 접종 대상자도 아닌데 왜 대통령 먼저 맞냐, 새치기 아니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물론 공평하게 맞아야 되지만 네. 국가 지도자가 맞는 게 먼저 내가 맞아야 되겠다. 내가 하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정상들이 보면 국민들 앞에 모범을 보이겠다. 왜냐? 이 코로나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처음 하는 것이고 또 이 백신도 인류가 처음 하는 거예요. 네. 나름대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한다는 거는 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지. 내가 먼저 뭐 면역을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정부와 전문가들은요, 현재 나오는 이 사망 사례는 백신 접종이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낮고,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였죠. 이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에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땅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LH 직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다른 일탈 행위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한 유명 부동산 유료 사이트에서 자신을 18년 경력의 토지 경매 일타 강사다, 이렇게 홍보해온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직의 LH 직원이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토지 개발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한 부동산 유료 사이트입니다. 강사 오모 씨가 자신을 토지 경매 1타 강사라며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현재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에 근무하는 LH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인 LH 근무를 부동산 투자회사 18년 경력으로 속인 정황도 보입니다. 수업료만 23만 원인데 수천 명이 수강했습니다. 관련 매출만 적어도 4억 원에 달합니다. 직접 결제해봤습니다.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오모 씨가 직접 토지 수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용부상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사업 시행자와 사업 승인의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또 토지의 참맛을 알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글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LH 측은 올해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 감사 진행 중인 부분을 확인 가능한 거고 경험 허가 여부도 저희 조사가 다 끝나야 뭔가를 확인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공공기관인 LH에 근무하는 직원이 투기를 부추기는 영리 활동을 하는 등 내부 통제가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동석 기자, 일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거기다가 내가 일타 강사다 홍보하고 강의까지 하고 LH 내부에서의 직원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나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H 직원 10여 명의 땅 투기 의혹에 LH가 그야말로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LH 직원이 유료 강의까지 나서며 내부 통제가 엉망이다, 이런 비판이 현재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LH 직원이 개발지역 투기꾼처럼 온갖 수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토지 1위 문구를 내세우며 일타 강사로 부동산 유료 사이트에서 강의를 진행했다는 자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대세인데요. 일단 LH 현직 직원 12명, 그리고 전직 2명이 땅 투기 의혹에 현재 휩싸인 상황이고요. 일타 강사 논란과 관련해선 수천 명이 수강을 하며 관련 매출이 적어도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혜 기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LH 일부 직원들은 적반하장식 글을 올려서 지금 공분을 많이 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라는 그 글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LH 직원이라고 투자하지 말란 법 있냐, 이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LH 직원이라고 우리는 투자하면 안 되냐? 네,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는 대목은 이런 부분입니다. 작성자는 LH 직원 1만 명 넘는 직원 중에 광명에 땅을 사둔 사람들이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 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건지 아닌지는 법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해당 직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져도 또 처벌이 약하다. 또 땅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해서 결국 남는 장사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월스트리트는 직원들이 집도 주식도 마음대로 사지 못합니다. 이른바 생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 때문에 생선을 관리하는 업종에서는 비리가 나오면 신뢰가 떨어지고 또 그만큼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은 터질 게 터졌다며 도덕성 해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H 직원들은 왜 우리는 못하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인식 발상 자체가 이미 도덕성? 이게 이미 상실이고, 그러면 적어도 LH나 이런 생선을 주는 업무를 하는 업종의 사람들은 투철한 도덕심과 뭐 무거운 규제, 이동석 기자, 지금 이제 LH 사태 관련해가지고 LH 이제 내부 직원들, 특히나 이제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좀 거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LH를 향한 전방위적 비판이 계속되자요. 내부에서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LH 직원은 현재 부동산 투기에 걸린 사람 대다수가 50대 이상이다. 그러면서 2030 직원들은 욕까지 먹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안 했는데 우리까지 욕먹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꼰대 간부들 투기에 우리까지 욕먹고 있다며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회사를 다닐 날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대 갈등 양상까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요, 이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질책한 걸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변 장관의 대국민 사과부터 오늘까지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이 따로 질문하신 내용은 없으셨나요? 네,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은영 위원님, 자, 이게 일부 직원의 최근에 일어난 일탈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있어왔던 뿌리 깊은 부패 구조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LH공사 젊은 직원들이 마치 50세대 즉 꼰대들이나 뭐 이런 투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일부의 일탈이나 세대 문제로 치부하려는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 대통령도 이번 LH 의혹이 뿌리 깊은 부패인지 발본색원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일부 직원의 일탈 수준을 넘어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관행 같은 그런 행태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실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도 LH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국토부 공직자들 그리고 뭐 유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이런 직원까지도 다 확대가 된 거거든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 투기를 해도 되도록 그동안 내부 통제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제도적 맹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을 예로 들어보면요. 주식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게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 있는데 금융감독 당국이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임직원들이 주식 투자 금지라는 그 내부 통제 규정이 있습니다. 윤리 규정이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신도시 지정이라든가 택지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내부에 이런 규정도 없고 심지어 우리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때는 저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제 발본색원하는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우선 시급할 것 같아요. 네. 현재 이제 부패 방지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데서도 이런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업무 관련자들의 투기 행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히 택지 지정 업무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LH 투기 의혹 대상자들은 이 택지 지정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보상 관련 업무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적인 허점들, 맹점들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직원들의 경우 먼저 사전 승인, 토지를 매입할 때 사전 승인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국토부를 포함해서 총리실이 주체가 돼서 전반적으로 합동조사단이 이번 발본색원하는 조사를 하라고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국토부도 지금 조사 대상입니다. 국토부 공직자들도. 그리고 LH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직전까지만 해도 LH 사장으로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조사의 주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한마디로 중이 제 머리를 깎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일본에 아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만큼 아예 감사원에 아예 감사 조사를 맡기고 또 검찰 수사 등으로 의뢰해서 아예 뿌리 뽑는 그래서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정부가 광범위한 조사를 약속한 만큼 조사 결과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과정, 조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도록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철저한 조사 당부드립니다. 윤석열의 타이밍, 그는 다 계획이 있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142일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윤 총장의 사표는 조만간 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의를 표한 윤 총장의 어제 하루,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퇴 이후에 정치 입문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발표가 중수청 앞으로의 논의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나가게 돼서 많이 아쉽고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퇴근길인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1시간 만에 사의를 하는 김원미 기자, 영상을 보니까 이제 오후에 출근을 해서 사의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보니까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요. 그럼 네. 그 기간에 업무를 받나 보죠? 네, 아마도 자기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으니까 좀 정리할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근무일이었는데 대검 직원들이 일제히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렬로 지금 도열을 했습니다. 거의 정말 구름대 같다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취재진도 많긴 하지만 대검 직원들이 일제히 나와서 이렇게 한 줄로 쭉 도열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면은 대검 로비 전광판도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광판에도 총장님 사랑합니다라고 보시는 저렇게 지금 문구가 띄워져 있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이 나오면서 또 일일이 직원들 하나하나 또 악수를 하면서 손을 잡아줬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아까 잠깐 들으셨습니다만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돼서 많이 아쉽고 또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았었지만 이제 많은 분들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귀에 쏙 들어오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아까 보면은 기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말을 줄였습니다. 점점점. 그러면서 한 얘기가 27년 이제 공직 생활에 그래서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라는 이 말
사실 뭐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뭐라고 평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미심장한 멘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검찰청은 오늘부터는 어떤 체제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 네, 일단 오늘부터는 이제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가 이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조남관 차장 검사는 뭐 검찰총장 직무 대행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네, 사실 보면 지난해 말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한번 직무에서 배제가 됐었을 때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이미 한 차례 직무가 배제가 됐었는데 이때 한번 뭐 대행을 했었고 그 징계위가 열려서 정직 2개월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또 한 번 대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번이 최종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미 뭐 했었던 전례가 있으니까 뭐 윤 총장이 없다고 해서 검찰의 어떤 시스템이 흔들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조남관 차장검사 검찰의 시스템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럼 대체 뭐 할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윤 총장 일단은 오늘부터는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청와대에서 윤 총장 사의를 수용한다고는 아주 즉각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네, 오늘 11시 10분쯤에 이제 재가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시점에는 아직 행정 절차는 남은 상태였었잖아요. 오늘 9시 출근 시점을 기준으로 때문에 최종 행정적으로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었고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전 11시 2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했으면 이제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끝난 부분이군요. 네, 사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동석 기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 어제 윤석열 총장이 오후 2시에 출근을 해서 입장 사의 표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여가 조금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사의를 수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났어요. 숨가쁜 어제 오후 상황,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죠. 네, 사실 윤석열 총장의 사의설은 어제 오전부터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전 연차를 냈는데요. 오후 2시에 출근하자마자 굉장히 생각할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리진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75분 만에 이번에는 청와대가 반응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3시 15분쯤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건데요. 윤 총장은 어제 오후 5시 50분, 그러니까 마지막 퇴근길에 나서며 대검 로비에서 짧은 환송식을 열었습니다. 자, 시간대를 별로 보죠. 오전에는 일단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반차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요. 오후 2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면서 출근길에 사의 표명을 하고 대검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1시간 15분 뒤 오후 3시 15분에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나왔습니다. 이 기간 윤석열 총장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조금 전에 영상 보신 바와 같이 꽃다발을 받고 대검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을 떠났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수사 외압을 폭로해서 좌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농단 수사팀으로 복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죠. 그러면서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 윤 총장 취임 당시만 해도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이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 약 1시간 만에, 1시간 15분 만에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과의 관계 어떻게 변해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 또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인 만큼 국민들을 잘 받들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헌법 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취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 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이제 영상 쭉 보셨는데 우리 윤 총장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추켜 세웠다가 윤석열 총장도 대통령께서 저에게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참 좋았던 관계예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좋았던 관계가 틀어진 계기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부터다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이 될까요? 이미 이제 갈라진 사이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참 의문이 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봐온 윤석열 총장은 전형적인 검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사실 검사가 출세를 하려면 정권의 어떤 면에서 그 눈에 가시 같은 사건 잘 안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본인이 클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수사를 했어요. 그러다 결국 좌천이 됐거든요. 네. 대구지검으로 가서 좌천이 됐고 그렇죠. 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극적으로 이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대가 이게 윤 총장이 단지 전 정권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정권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상정을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 총장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갔고 그 갈등이 지난 추미애 장관 1년 동안 굉장히 어떤 격돌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총장은 아마 신현수 민정수석이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이 검찰총장 임기를 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현수 수석은 윤 총장과도 굉장히 잘 아는 사이고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생각이 이제는 좀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좀 수습하겠다. 이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박범계 장관이 들어와서 첫 번째 인자를 신 수석을 완전히 패싱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대검 간부들을 다 유임시키는 인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윤 총장은 이제 더 이상 힘들겠다. 그게 또 하나. 바로 이제 여권 일부 강경파들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들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결국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6개의 수사, 지금 올해부터 검경 사건 조정돼서 이것마저도 없애버리면 본인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아마 본인은 그때부터 좀 사퇴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어떤 준비를 해 온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윤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일단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임기를 끝마칠 수밖에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적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명분이 생겼군요. 그렇죠. 그 명분과 그렇다면 본인이 평소에 소신이 있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제 국민에 지켜주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이제 공익적인 활동. 그럼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걸 정치의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결국 문재인 정부와는 이제는 좀 반대편에 서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계속 중수청을 추진할 때는 결국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 않는가. 그 싸움의 방식은 결국 본인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죠. 그건 아마 이제 내년 대선이 가장 중요한 중심점이겠죠. 결국 대선 때 아마 이제 여당에 맞서서 야권의 후보로서 본인이 직접 나서는 방향으로 아마 마음을 점점 굳혀가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윤석열 총장과 이 문재인 정부,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1시간 15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상이다. 짧은 코멘트만 남겼습니다. 자, 오지혜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은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평검사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던데 혹시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언급이 나왔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피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먼저 전해드릴 게 평검사가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풍자글을 검찰 내부방에 올려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장관이 광주 간담회 가는 길에 그 오전 중에 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언급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풍자글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이 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박 장관이 의원 시절 지난해 법사위에서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냐 대법원을 상대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절실하게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을 한 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에는 원전 수사를 중단하면 용서해 주시겠냐 이런 조롱하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아무쪼록 이런 언급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간담회에서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한 2시간 전쯤 광주고검 지검 방문길에 취재진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사의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고요. 정치적 언행은 삼갔는데요. 임기를 지켜주셨으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 남겨두고 사퇴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의 표명 전에 따로 접촉한 게 있냐, 뭐 사정 귀뜸이라도 있었냐 이런 말에는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어제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를 받고 퇴근길에 낸 입장과 거의 동일한데 한번 관련해서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사의를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걱정은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서운한 마음도 계시겠지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차분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네. 어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 나니까 그 이전의 행보들까지 덩달아 지금 주목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의 표명 전 행보 한번 살펴보실까요? 2일 일간지 인터뷰가 나왔고 3일에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사실 정부 부처 기관장 인터뷰는 언론 매체별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 쪽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당 매체가 인터뷰 제안을 했고 윤 총장이 전격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진 건데 그런 점을 볼 때 사퇴를 미리 준비하면서 정치적 계산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대구 방문은 27년 검찰 생활의 처음과 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에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클 텐데요. 그래서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고 밝히면서 또 마지막 일정으로 일부러 잡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대부분 윤석열 총장은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더 그런데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그 이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이전부터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돼 왔었고 네. 그래서 이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화선이 됐었던 거는 이제 작년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대체 뭐라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그러면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분명 인사청문회 때는 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대검 국정감사 때는 국민을 위해서 퇴임 후에 봉사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 때문에 실제로 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사유 중에 하나로 이 발언이 또 지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 이게 네. 이제 국민을 위한 봉사 이 발언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퇴임 후에 할 게 없다라는 말을 애들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발언을 하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검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임 후 2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을 못 하는데 내가 그럼 국감장에서 백수가 돼서 강아지 3마리 보면서 지낼 거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날 이 언론에 포착된 강아지랑 이 산책하는 모습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이 모습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 그러니까 윤 총장이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기견, 유기묘, 반려견 등등해서 한 7마리의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거의 집에 전화해서 강아지한테 애교를 부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강아지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퇴임 후에는 이 강아지들을 자식처럼 키우면서 보살필 생각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 총장에게 정치적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불거지게 된 이유 같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내십시오. 현장전의 그 성과는 오늘가 현장전이다. 화이팅! 네, 지금 보시면 윤 총장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맞아요. 지지자들한테 저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 멘트도 그동안 응원에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 받을 테니까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서까지 이렇게 지지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 봐라. 윤석열 총장 결국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불거졌었는데 사실 저 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그러니까 어쩌면 윤 총장의 마지막 근무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그제죠. 대구 고검지검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이런 것도 신조어 만들기 좋아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두고두고 지금 이 발언 회자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펼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이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거다라는 이 말. 사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검찰총장이 이렇게 어떤 단어의 조합으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또 마침 이 발언을 한 저 자리가 대구지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초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직하겠다고 말하기 직전 날 자신의 초임지인 대구지검을 방문해서 지금 저 발언을 한 건데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이 윤 총장이 자신의 이 초임지였던 대구지검에서 내가 사실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러보면서 회상에 잠긴 모습입니다. 본인이 이제 일했던 사무실을 찾아간 거군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도 더더욱 사실상 이거 대선 출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미 기자는 이전부터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네. SNS에 지금 이 사진이죠. SNS에 이제 프로필 사진 바뀐 거 보고서
윤석열 총장의 심경은 지금 이럴 것이다 이런 추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혹시 사의 표명하고 혹시 바뀐 부분은 없어요? 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취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SNS 프로필 사진을 갖고 이제 아마도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곤 했었는데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SNS 그 프로필 사진은 이렇게 뒷모습 살짝 얼굴에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뒷모습이 11월 27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근데 이 27일 전날, 그러니까 26일에는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 결정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데 제기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없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2월 9일에 그러니까 징계위가 12월 10일 날 열렸는데 네. 그 하루 전날에 프로필 사진이 다시 부활합니다. 네. 뭐 나는 돌아오겠다 뭐 이런 뭐 입장을 나타낸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때 그래서 이거 다시 부활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뒤인 12월 12일에 실제 여기 문구가 추가가 됩니다. 네, 보면 비카멘 스트롱 보면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이 문구인데 저희가 그때 이걸 상당히 좀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을 그렇죠, 할애해서. 맞아요. 네. 이게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그 청새치를 잡을 때 너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한테 한 그런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멘트를 올린 건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그때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질문이 그것이었잖아요. 사직하겠다라고 밝힌 다음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네, 그래서 사실 방송이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들어가서 봤는데 이 상태에서 변한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도 아직도 청새치랑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청새치랑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직은 나는 청새치를 잡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SNS 사진이라든지 문구가 바뀌면 네. 그 부분도 취재해서 프레스룸 시간에서 좀 알려주세요. 네, 꼭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 이제 대구 고검지검 방문했을 때 본인이 근무했던 사무실 방문했던 이제 영상 봤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또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은미 기자의 백브리핑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윤 총장의 대구행에 윤 총장을 누구보다 반긴 거 바로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과거 근무했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먼저 대구 방문 영상을 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보장입니다. 이제 사과한 데가 좀 있어야 되나? 시험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사람 많이 해갖고 머리가 더 젊어졌다. 내가 초임 시절에 우리 방이 한 218호. 95년에 26년 전인가? 그때 이 방을 썼네. 내가 여기서 뭐니까 내 마스크를 좀 벗을게. 네. 우리 저거를 벗읍시다. 어떠한 외압이 들어오든지 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해야 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자 눈치도 볼 거 없다 이런. 네, 김태령 국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신이 난 모습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다. 5년 만에 왔더니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구하면 생각나는 것 바로 보수의 심장이거든요. 윤 총장의 발언에 정치적 의미가 이미 내재돼 있다. 이런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로 원칙대로 처벌하라.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한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내뱉기도 했는데요. 보수의 고장에서 그것도 문재인 정부를 정면 공격한 거라서 정치적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처음 근무했던 초임지를 가서 본인이 일하던 방을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기분이 좀 업된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은영 위원님,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전에 행적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 한 언론과의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냈고 그 다음 날 야권의 심장부라고 하는 대구를 방문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발표되는 날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고 뭔가 본인은 이 짜임을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만한데 어떠세요? 네. 누가 봐도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지죠. 물론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구상을 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하고 내가 네. 대구를 갔다 다음에 다음 날 발표가 되니까 사의 표명해야 되겠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을 본인이 충분히 구상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일련의 행보를 두고 누군가의 코치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할 뭐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일정을 이렇게 짚어주는 코치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한 3가지 포인트에서 한번 과연 정말 잘 짜여진 시나리오인가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국민일보 인터뷰를 한 날이 3월 2일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3일에 대구 고검을 방문했습니다. 네. 이게 짜여진 시나리오일까요? 한번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고검이 있는 곳이 4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산 고검, 네. 그다음에 광주 고검, 대전 고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 고검 이렇게 4곳인데 이미 3곳은 징계 국면 작년에 징계 국면 이전에 다 방문을 했습니다. 총장이 돼서. 네네. 근데 마지막 하나 대구 고검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대구냐? 보수의 본산에 가서 정치 참여를 알리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본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어차피 한 곳이 남아 있었는데 징계 국면도 끝났고 했으니까 어차피 남은 일정을 소화하려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굳이 인터뷰한 다음 날 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인터뷰를 했으면 굳이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 일정은 좀 미뤄야겠다. 만약에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날 대구 고검 일정을 강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일정을 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두 번째 그다음에 대구 고검 방문한 다음 날 그렇다면 이제 전격 공개적으로 그것도 사의를 발표했죠. 네. 그러면 왜 다음 날이어야 했느냐? 대구 고검 가던 당시에 과연 다음 날 사표를 낼 생각을 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사표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이를 지금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대구 고검도 방문했겠지만 그 대구 고검 갈 당시만 해도 내일 사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일어요. 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은 그 사실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는데 일례로 윤 총장이 대구 고검을 방문하던 당일 저녁에 모 방송사에 정세균 총리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물론 그 전에도 구두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윤 총장이 그렇게 소신을 밝히려거든. 직을 내려놓고 소신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방송에 나와서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입니다. 물론 윤 총장이 사표를 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행동들이 인터뷰 다음 날 대구 고검 물론 의도는 했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소신을 밝히려면 과연 내가 직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것이냐라고 한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오전에 그 반찬을 낸 것은 전날 늦게 올라왔기 때문에 반찬을 낸 건데 아마 저녁에 대구 고검에 갔다 와서 아마 그런 생각을 지금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음 날 대구 고검 가기 전부터 다음 날 사표 내야지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다음 날 사표를 내지 않았겠느냐 주변 환경들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날이 하필 이제 공개 사의를 표명하던 날이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된 날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그것까지 생각했다면 정말 머리 좋고 굉장히 그런 사람인데 그건 아니었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의를 내는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확정이 됐는데 다만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윤 총장이 사표를 낼 때는 분명히 존재감을 부각하고 파괴력이 있는 시점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재보궐선거 전에 하느냐 아니면 좀 그래도 자기가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사표를 후에 내느냐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어차피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립에 반대해서 사표를 내는 마당에 후에 사표를 낼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파괴력이 있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 즉 어제가 아니었더라도 재보궐선거 전에 사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이 일련의 하루하루가 다 일정이 짜여진 듯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일정을 사전에 짰다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터뷰를 할 당시에는 내가 사표를 최소한 조기에 내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각본에 의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는 우연히 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어제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어제 날짜에 주목하는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윤 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는 시점은 몇 번 있었다고 봐요. 추미애 장관과의 이제 징계 시점 예전에 돌아가서 그때 시점에 이제 사표를 낼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윤 총장은 끝까지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이제 신현수 수석의 인사 파동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뜻과 다르게 검찰 인사가 발표됐을 때, 뭐 그때도 이제 사표를 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필 왜 3월 초냐라는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저히 이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 이미 이전에 한 것 같고, 그럼 시점을 언제 할 것이냐? 그렇다면 나간 다음에 뭘 할 것이냐? 마음속으로 아마 9월 정도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법적인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를 해놨던 이 판사와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할 경우에. 근데 그거를 판사와 검사는 1년으로 하는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와 검사는 좀 더 중립을 요하는 직업종이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그 법을 발의를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일명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그 일명 법이잖아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게 만약에 입법이 되면 물론 이게 이제 법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소급 입법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문제는 이 법이 일단 입법이 돼버리면 윤 총장은 3월 9일 날 이후에 만약에 나오면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 출마 못하는데 왜 나왔냐, 뭐 출마 못한다 이런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실제로 본인의 생각을 국민한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이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깔끔하게 3월 9일 이전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경선 결과 그다음에 또 정세균 총리의 발언 그다음에 특히 지난주가요. 이번 주가 원래 이제 여당 강경파들에서 중수청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해놓은 시점이에요. 3월 초 발의 그다음에 6월 입법 이걸 이제 해놨었거든요. 물론 연기되긴 했지만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한 거다. 이동석 기자. 아니 오지혜 기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전직이었던 추미애 장관도 보니까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윤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한 날과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구나, 제 예상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뭐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손짓을 했고요. 아마도 그 본인은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고요. 법원에서는 효력 정지시킨 것은 그 가처분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이제 곧이어서 본안 소송에 가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본인도 다 알고 있죠. 또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인척에 대한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또 그것이 기소된 후라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사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뭔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 피해자, 뭐 약간 불쌍한 이미지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소신을 지킨다 하는 우직한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을 내려놓은 만큼 이제는 어떤 언행을 해도 정치적 행위로 보일 테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을 비롯해 여당의 정조준을 얼마나 잘 견뎌내며 이제 국면을 자기 페이스대로 또 이끌어갈 것인가. 또 여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흠집을 잘 내면서 또 국면을 이끌어가느냐 이런 숙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총장 사퇴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은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과대망상 수준이다, 뭐 탐욕 끝판이다, 배은망덕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이런 날선 비판들이 나왔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은 이제 야권 인물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자 이동석 기자,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대부분 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치 입문은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정치를 입문하게 된다면요. 보궐선거 직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직전 또는 직후. 그렇습니다. 일단 보궐선거 직전인 3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 2주 동안 약 휴식기를 거치고 나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아무래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야권 후보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안철수 예비 후보와 이렇게 윤 총장이 만남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안철수 예비 후보와 손을 잡고 제3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현재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 3지대냐? 그걸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으로 윤 총장은 민주당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을 살펴보면요. 윤 총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앞장서다 보니 굉장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3지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도 아닌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이템 회의할 때 이동석 기자가 자서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서전 얘기는 뭐예요? 네, 윤 총장이 앞으로 뭘 할까? 윤 총장의 차기 행보, 저희 기자들이 제일 궁금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윤 총장의 차기 행보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서전 작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한 측근은요, 윤 총장이 자서전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자서전이라고 하면요,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이렇게 적는 글인데요. 정치인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자서전 집필인 만큼 검사 생활부터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자서전을 통해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출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현재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동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 과연 윤석열 총장의 자서전이 나올지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사의를 수용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직 논란을 빚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민정수석 신현수입니다. 저는 오늘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민정수석으로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발 파장이 당장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윤 총장의 정계 입문 시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하면 이전부터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돼 왔었고 네. 그래서 이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화선이 됐었던 거는 이제 작년 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대체 뭐라고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저는 뭐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분명 인사청문회 때는 난 정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대검 국정감사 때는 국민을 위해서 퇴임 후에 봉사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 때문에 실제로 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사유 중에 하나로 이 발언이 또 지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 이게 네. 이제 국민을 위한 봉사 이 발언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퇴임 후에 할 게 없다라는 말을 애들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발언을 하고 이제 6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검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퇴임 후 2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을 못 하는데 내가 그럼 국감장에서 백수가 돼서 강아지 3마리 보면서 지낼 거란 얘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 날 이 언론에 포착된 강아지랑 이 산책하는 모습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희 프레스룸에서도 이 모습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 그러니까 윤 총장이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기견, 유기묘, 반려견 등등해서 한 7마리의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거의 집에 전화해서 강아지한테 애교를 부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강아지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퇴임 후에는 이 강아지들을 자식처럼 키우면서 보살필 생각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윤 총장에게 정치적 행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다시 불거지게 된 이유 같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받겠습니다. 용기내십시오. 현장전의 그 성과는 우리가 현장전이다. 화이팅! 네, 지금 보시면 윤 총장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맞아요. 지지자들한테 저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 멘트도 그동안 응원에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 받을 테니까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서까지 이렇게 지지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 봐라. 윤석열 총장 결국 정치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불거졌었는데 사실 저 날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계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그러니까 어쩌면 윤 총장의 마지막 근무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그제죠. 대구 고검지검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검수완박, 부패완판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이런 것도 신조어 만들기 좋아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두고두고 지금 이 발언 회자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펼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쉽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이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거다라는 이 말. 사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검찰총장이 이렇게 어떤 단어의 조합으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또 마침 이 발언을 한 저 자리가 대구지검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초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직하겠다고 말하기 직전 날 자신의 초임지인 대구지검을 방문해서 지금 저 발언을 한 건데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이 윤 총장이 자신의 이 초임지였던 대구지검에서 내가 사실 여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러보면서 회상에 잠긴 모습입니다. 본인이 이제 일했던 사무실을 찾아간 거군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도 더더욱 사실상 이거 대선 출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은미 기자는 이전부터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SNS에 지금 이 사진이죠. SNS에 이제 프로필 사진 바뀐 거 보고서 윤석열 총장의 심경은 지금 이럴 것이다 이런 추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혹시 사의 표명하고 혹시 바뀐 부분은 없어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취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SNS 프로필 사진을 갖고 이제 아마도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곤 했었는데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SNS 그 프로필 사진은 이렇게 뒷모습 살짝 얼굴에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뒷모습이 11월 27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근데 이 27일 전날, 그러니까 26일에는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 결정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데 제기한 다음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없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12월 9일에 그러니까 징계위가 12월 10일 날 열렸는데 네. 그 하루 전날에 프로필 사진이 다시 부활합니다. 네. 뭐 나는 돌아오겠다 뭐 이런 뭐 입장을 나타낸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때 그래서 이거 다시 부활한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뒤인 12월 12일에 실제 여기 문구가 추가가 됩니다. 네, 보면 비카멘 스트롱 보면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이 문구인데 저희가 그때 이걸 상당히 좀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을 그렇죠. 할애해서. 맞아요. 네. 이게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그 노인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그 청새치를 잡을 때 너무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한테 한 그런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멘트를 올린 건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그때 전해드렸었는데 사실 질문이 그것이었잖아요. 사직하겠다라고 밝힌 다음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네, 그래서 사실 방송이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계속 들어가서 봤는데 이 상태에서 변한 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도 아직도 청새치랑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청새치랑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직은 나는 청새치를 잡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혹시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제 SNS 사진이라든지 문구가 바뀌면 네. 그 부분도 취재해서 프레스룸 시간에서 좀 알려주세요. 네, 꼭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